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승복 연설을 한 뒤에 축하 전화를 하지 않는 이런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또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불복 사태를 이어가고 있고 이런 법원 소송까지 이어져 갈 때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96년 때부터 패자가 승복 연설을 해주고요. 축하 전화하는 전통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패자의 아량뿐만 아니라 평화적 권력 이양으로 미국의 단결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우아한 전통이 지기 싫어한 트럼프에 의해서 깨지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를 훔친 선거다,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도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훼손이라든지 집계 과정에 그 불법 표가 섞였다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선거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지고요. 조지아에서는 현재 수작업 재견포에 들어가긴 했지만 집계 오차가 확률상 500표 내외 정도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1만 표 이상 차가 난 상황에서는 선거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상 트럼프 성향의 폭스 뉴스까지도 트럼프에게 비판 대열에 합류했고요. 공화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등을 하나둘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갈수록 고립무원에 빠지게 되면서 레임덕이 진짜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미국 여론도 좀 싸늘해지고 등 돌리는 주변 만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이런 소송을 끌고 가려고 하는 트럼프의 진짜 의도가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12월 14일 날이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때까지 무차별 소송전을 통해서 무력화시킨다면은 하원에서 자신을 뽑아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이고요. 또 하나는 공화당 내 그 트럼프 왕국을 유지시키고 2024년에 대선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인데요. 1892년에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근소한 차로 대선에 실패했지만 그 다음 선거에서는 승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대선 뒤 취임 79일 기간이라는 동안에 그 기간을 둔 것은 아무래도 정권 인수를 좀 원활하게 하라는 차원인데요. 여기에 자칫 그 트럼프가 차기 정권 출범에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임에 실패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통령과 달리 면책 특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탈세, 성폭력과 관련된 조사 고발 건수만 현재 26건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4천여 건의 소송이 줄대기를 하고 있는데 기소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권 인수 임계를 무기로 해서 벼랑 끝 협상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불복을 하는 중요한 이유로도 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임한 후 기소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6번이나 겪었고요. 재임 중에는 탄핵 재판에도 계속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또 성폭행과 관련된 고발 건수만 26건이나 되고요. 명예훼손도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면책 망토가 사라진다면은 다분히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기소가 될 뻔했지만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탈사나 형사 고발 사건, 성폭행과 같은 경우에는 사면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뉴욕타임즈가 이야기했듯이
트럼프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9억 달러 정도가 4년 이내 상환이 들어오는데요. 이 중에 당장 3억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이런 소송이 진행이 되거나 검찰이 조사 중이라면 은행이 당연히 연장을 안 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알짜 호텔이나 리조트 등을 좀 매각을 해야 되고요. 또한 검찰 조사라든지 법원 출두를 피하기 위해서는 뭐 자신의 그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골프를 즐기려면은 아무래도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대해서 불복을 할 정도로 대통령직이 갖는 대우와 매력이 남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세계 최고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에 출마를 하려 그러면은 미국 시민이면은 35세 이상이면 되고요. 또 미국에서는 14년 이상 거주만 하면은 아무래도 누구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6개 왕관을 쓴다고 하는데요. 뭐 행정부 최고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군의 최고 책임자도 되고요. 또 대외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일 뿐만 아니라 입법상 지도 권한도 있고요. 또한 집권당의 실질적인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도 의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런 권력과 동시에 특별한 대우도 받는데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 그리고 전용 헬기인 마린 원, 여기에다가 전용차인 더 비스트까지 제공을 받습니다. 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용 경호대의 시크릿 서비스뿐만 아니라 퇴임 뒤에도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다만 규모만 축소될 뿐입니다. 뭐 대통령은 전용 시설에 외국인 접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 뭐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 있고요. 또 백악관 자체도 이런 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위치한 영빈관 블레이어 하우스에서도 호화스러운 그 인사들을 접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급여만도 1년에 40만 달러 정도가 되지만 비용으로다가 품위 유지비 정도 되는데요. 5만 달러, 그리고 여행 경비로 10만 달러, 교재비로 19,000달러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물론 세금을 또 내야 되고요. TND에는 연금으로 1년에 20만 달러가 지급이 되고요. 또 수당으로다 20만 달러 정도가 지급됩니다. 대통령이 사망 뒤에 배우자한테는 수당 10만 달러 정도가 지급되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이라는 그 직함 못지않게 이런 그 엄청난 복리후생도 대통령 재임 선거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트럼프가 놓쳤다고 한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내려놓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 초기가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까요? 네, 바이든은 아무래도 코로나 방역을 가장 1순위로 두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경제 살리기, 또 인종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4가지 중점 과제를 집권 1년 차에 상당히 추진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특히 정권 인수위원회에서부터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당장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과학에 근거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기울여야 된다는 원칙을 좀 세웠고 이와 관련해서 신속한 검사, 대응 체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고용 회복에 힘을 쏟을 예정인데요. 4년간 재생 에너지라든지 공공 인프라에 2조 달러를 투입하는 것도 늦어도 내년 2월 달까지는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제품 구매에 7천억 달러를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지원을 받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당 지급이 7달러 50센트에서 15달러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주머니가 두둑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유아나 간병 쪽에 10년간 7,750억 달러가 지출이 되고요. 또 저소득자나 고령자를 위한 공적 의료 보험과 관련된 지원책이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 10년 동안에 무려 10조 달러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의 GDP 같은 경우는 아마 0.5% 정도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2035년 말까지는 100% 클린 에너지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들이 발표가 된다면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친환경 관련 테마주들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한 이후에 이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FBI의 국장, 그리고 CIA의 국장 등 주요 인사들을 해임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든 쪽에서도 주요 인사들을 뽑아야 될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예상 명단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언제쯤 뽑히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비서실장이 내정이 된 상태고요. 장관들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이죠. 11월 26일을 전후해서는 18명의 장관을 임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18명은 우리나라랑 똑같이 장관 숫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 승계 순위 7번째까지가 중요 장관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무장관은 서열 4위고요. 재무장관은 5위, 그리고 국방장관 6위, 법무장관 7위인데 이 장관들은 우선적으로 내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의 그 동맹 관계 재건을 목표로 했던 만큼 이런 외교적 난제를 풀어줄 국무장관이 가장 유망하고 또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데요. 수전 라이스 전 유엔 대사도 있긴 하지만 현재 바이든 당선인의 외부 고문을 맡고 있는 토니 블링킨이라고 하는 전 그 국무부 차관이 있습니다. 바이든의 모든 그 대외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은 모두 대북 강경책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방장관으로는 미셸 푸노이 전 여성 국방 차관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맞서서 미군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에도 참전했던 덕 워스 상원 의원도 후보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한 미국의 국무부 2인자죠. 유엔 대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소수자를 껴안고 그다음에 바이든의 그 포용 정책을 보여주기 위해서 PT 부티지지가 좀 유망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다파나 좌파를 끌어안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 선거전에서 같이 열심히 싸웠던 버니 샌더슨 상원 의원은 노동부 장관 입각설이 나오고 있고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재무장관이라든지 법무장관 쪽에 기용하라는 민주당 안에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원에서 이 사람들이 통과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임명을 둘러싼 그 분란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경제사령탑으로는 누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다양성, 단결, 화합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성이나 흑인이 입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할 재무부 장관은 대규모 재정 출동에서 FRB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FRB 안에서도 여성 비둘기파로 알려진 브레이너스 이사가 유망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흑인 출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현재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FRB 인사가 재무장관에 앉게 된다면 당연히 대규모 재정 파이낸스에 속도감을 붙게 되는데요. 무제한 돈 찍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규모 경기 부양에 필요한 예산을 FRB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만큼 시장은 당연히 환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금리를 좀 급등시킬 수가 있고요. 또 자산 버블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도 국채 매수를 2배 정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몰린다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무제한 돈 찍기를 했을 경우에 시장의 충격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인물들은 좀 이 정도로 들어보고요. 그동안 미국이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을 해왔습니다. 네,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또 그리고 국제주의를 복원해서 그동안 실추됐었던 미국의 명예를 좀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미국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에는 재선을 위해서 싸우게 되고요. 재선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역사에 내가 기록될지를 고심한다고 합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고령 연령으로 인해서 재임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거죠. 패권 국가로서의 경찰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그 야심찬 계획 같은 경우 세계는 이미 4년 전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트럼프가 세계화를 종지부를 찍었고요. 또 국제 질서가 좀 파괴된 상태입니다. 동맹 국가의 관계도 법과 질서가 아예 붕괴된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미중 간의 무한 경쟁에 진입한 상황에서 뭐 고령의 대통령이 뭐 세계화라든지 자유, 민주주의 부활을 호소하더라도 뭐 세계는 원상으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4년 전보다는 파워가 아주 쇠약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동맹국가 같이 협조하에 새로운 방위 계획을 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이 권위적인 국가의 팽창을 막는데 온 힘을 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는 빨간 블록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파란 블록으로 나뉘게 되고요. 또한 내부적으로는 남북 전쟁 이후에 미국이 분열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화해나 단합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메리칸 드림 또 사회적 이동이 지금 막혀 있는 부분도 다시 뚫어주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직업에 있어서의 조건의 평등을 계속 되살리는 작업들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외치 모두 힘든 과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예상만큼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추가 경기 부양책일 텐데요. 아직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합의가 되고요? 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늦어도 추가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2월 달까지 결정을 짓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맥커널 상원의 공화당 원내대표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공화당도 수용할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은 2조 달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은 생뚱맞게 5천억 달러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간극이 크다는 겁니다. 뭐 최종적으로는 아무래도 지방 정부의 그 지원금이나 실업보험 급여 기간을 연장을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최소 1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 대규모 추가 경제 부양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문제는 이제 이런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서프라이즈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2조 달러 정도가 돼야 되는데요. 뭐 하지만 현재 상원이 그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티파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은 정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걸림돌이 여전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되고 나서 한일 관계도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 정책 추진 방향 어떻게 바뀔 걸로 보시나요? 네, 바이든 같은 경우는 동북아 정책을 가장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로 꼽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글로벌 외교나 경제 정책에서도 중요 수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팀워크를 마련하라고 계속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보상금 문제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수면 하로 지금 내려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패창을 막기 위해서 뭐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방위비 부담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 실질적인 협력이나 행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 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김 위원장을 여러 번 악당이라고 불러왔고요.
또 비핵화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던 만큼 동북아와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인도 태평양과 관련해서는 군사력을 유지시키는 한, 또 미국이 세계를 리드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인도 태평양 전략에 거리를 둘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는 중국의 압력이 상당히 가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삼성전자와 관련된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견제를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에 정식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적 효과 가져올 걸로 예상하시나요? 당장 국제 질서와 관련해서는 통상 부분에서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무역량이 회복이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2월 달부터 경기 부양책이 실시가 된다면 규모 여부에 따라서는 U자든 V자형이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경기는 회복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충분히 반사이익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가 늘어난다면은 바이든 효과로 인해서 우리 경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현대 경제 연구원에 따르면은 수출은 연평균 0.6에서 2.2% 정도 증가하게 되고요. 성장률은 0.1에서 0.4%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중국 경제도 이제 코로나에서 회복이 됐다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는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다시 한번 주가도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틀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은 우리 경제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